네,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입니다. 예, 전국에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또는 고통받는 을들과 늘 함께하는 안진걸의 으라차차 우리 국민TV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또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작년에 5월, 6월 그 뜨거웠던 가불투쟁들 기억하시죠? 벌써 가불투쟁 1주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지난 1년간 가장 열심히 갑을 해방을 위해서 투쟁해 오신 전국 유통상인연합회 인태현 대표님, 그리고 또 편의점 가맹점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시유 편의점주 모임의 원창배 대표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지난 갑을 1년, 이렇게 전망 해고도 해보고 또 앞으로 전망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말 잘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기업 회원들을 위한 경제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가불투쟁 1년을 종합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년 정말 뜨거웠었는데 우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이자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의 상임대표도 맡고 계시는 인태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 인태현입니다. 예. 그리고 전국 작년에 가장 뜨거웠던 우리 이슈였죠. 편의점 가맹점 이슈. CU 편의점 모임을 하고 계시는 우리 원창배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CU 가맹점 사업자 모임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원창배라고 합니다. 네네. 편의점, 가맹점, 대리점, 문구점, 고물상, 동네 슈퍼, 재래상인. 뭐 정말 이게 우리 시대에 가장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이웃들인데 이분들이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대기업 본사부터 온갖 핍박과 고통을 받아서
정말 안 될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또 자살도 하고 돌아가시고 정말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근데 지난 1년 인태현 대표님 이렇게 한번 해고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아무리 저희가 그 못 배운 을들이고 또 무식한 을들이어도 할 말을 해야겠습니다. 예. 문창극 저희 대기하면서 문창극 막 욕했거든요. 와 정말 이 정권 너무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 사람은 완전히 보니까 친일파 친미파에 그리고 무슨 친환경 무상급식도 사회주의라 그러고 오로지 재벌 대기업 뭐 왜 이렇게 기업을 못 살구냐라고 논평을 막 했던데 아니 대기업들이 잘하면 우리가 왜 못 살게 굴어요. 우리를 맨날 괴롭히니까. 그 사람 아마 대형마트 규제 이런 것도 전혀 찬성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어땠어요? 대표님 그거 보시면서. 뭐 우리가 못 살게 대기업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대기업이 우리를 못 살게 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얘기가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전도된 거고. 그 일단 뉴스상으로 나오는 그 문창극 씨의 그 발언들을 보니까 그 뭐 이렇게 나라의 입장으로 보면은 거의 반역의 수준에 준하는 그런 발언들을 반역. 네, 거의 그런 발언들이 계속 그런 수준이죠. 나오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일본의 한일 합방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한다거나 남북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 그 사람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반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원래 사랑과 화합으로 세상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쁜 짓 하는 일본 제국주의나 로마 제국주의에 맞섰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은 사탄이 그 하나님의 탈을 쓴 뭐 그런 하나님을 따로 모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하여튼 국가적으로 볼 때는 거의 매국적인 발언이 아니냐. 일단 그 뉴스상으로 나온 거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그런 뜻이 아니었다 해명이 있겠지만 뭐 그건 또 핑계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발언조차도 더 이상 보상을 바라서도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배상도 옛날에 했으니까 국가가 배상을 바라는 게 뭐 문명국가에서 할 짓이 아니라는 동.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그 전도된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도 중앙일보 주필이었다며요. 근데 언론인이 그 정도로가 그 사리분별력도 없고 역사적인 그 중심점도 없고 거의 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를 발언들을 계속 해댔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을 총리로 올리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또 품이 너무 좁지 않냐. 계속되는 지금 실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안대희 씨는 그 나중에 그 로펌 들어와가지고 발생한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 머릿속 자체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표님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시네. 원래 우리 중소상공인 살리기 투쟁할 때 이 재벌 대기업 역적놈들 몰아내자 쳐죽이자 막 하시는데 문창극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극우 인사도 아니고 일종의 그 극우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승만이 없애버린 거 뭐죠? 반민특위. 친일 반민족 행위자 특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조사, 처벌. 그런 시대였으면 제일 먼저 저는 일본 처형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이게 왜 이제 점잖게 하냐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자꾸 열을 내면은 내 심장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지금 MB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를 살아가려면 굉장한 인내와 차분한 필요한. 자, 우리 CU 편의점을 경영하시느라고 바쁜 원창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도 좀 한심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대기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옛날에 뭐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안대희 그 총리 후보자를 내정을 하셨다가 그것이 좀 어떻게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고르고 골랐는데 그분이 막상 그 하던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준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그 나라를 이끌었을 때 그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조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평범하게 우리 인태현 대표님이 인천 부평에서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고 우리 원창배 선생님이 청주에서 시유를 하시는, 제주도죠, 제주도. 제주도에서 시유를 하시는 분인데, 아니,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제 흔히 말하는 감나물려, 장사, 미사, 이런 분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시민, 최소한의 동네 상식도 못 따라가는 이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진짜?
박근혜 정부가 지난번에 그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예. 그것을 빨리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예. 그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계속 보이고, 예. 심지어는 그 뭐 선장 한 명한테 그거를 다 몰아서 예. 때려잡으려고 한다거나, 또 최근에는 그 유병원인가요? 그거 네. 어디로 숨었는지 참 주새끼처럼 잘도 군대까지 숨었는데. 동원해가지고는 무슨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여튼 누군가의 어떤 관심을 한두 사람한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이 문제를 자꾸 정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보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드러날 거 두려워서 문창극을 내세워서 자기로 향한 아사를 돌려버렸다. 아니, 저 그렇게 해석한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 안진걸 처장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것인데 모든 걸 음모로 해석하는 굉장히 못된 젊은이입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런 그 일이 터지면은 꼭 한두 놈을 잡아가지고 글로 이제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국무총리면은 그 대통령 그 다음인데 어쨌든 국가기관에서는 이런 사람을 뽑으면서 계속 좀 그럴듯한 사람을 뽑지 못하는 이 과정들이 박근혜 정부의 한계라고 보는데 이게 과거에 옛날에 그 전두환이 이제 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사람 많이 잡았잖아요. 그래도 국가 안정을 위해서는 신현학 같은 사람을 잡아뒀단 말이에요. 그 부총리였던 사람. 그래가지고 국가를 안정시키려고 이제 민심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노력이 없어요. 그 민심을 이렇게 좀 다독거리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부하 같은 사람들. 자기 말 잘 듣는 자기 말 잘 듣고 충성 잘하고 근데 개차반.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근데 개차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 정부가 과연 우리나라를 끌고 갈 건지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뭐 정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문제는 이런 박근혜 정권이 경제 민주화를 약속하고 당선이 됐는데 그렇죠. 문제는 경제 민주화를 6개월 동안 변죽만 올리다가 딱 접으면서 경제 민주화 다 됐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뒤통수를 강하게 한번 맞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 게 경제 활성화하겠다 그러면서 재벌들 데려다가 밥 먹이면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살린다고 계속 추임새를 넣어요. 그럼 우린 절망이죠. 왜냐면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그 재벌들과 싸우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정부와 그다음에 기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서는 우리들이 살 구멍을 좀 마련해 주지 않겠는가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법도 하나도 통과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의 그 서민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맥, 그다음에 을들을 바라보는 맥이 결국 정치적으로도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쓸 생각을 하게끔 되는 그들의 정신 구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민주주의나 역사의식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민생 문제도 전혀 관심이 없죠. 그 문창근이라는 사람 딱 보니까 재벌 대기업 비호하는 국무총리인데 이대로 되면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서민 경제에 좀 관심 좀 있고 내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와줘야지. 재벌 대기업이 좀 너무했다 해도 동네 골목까지 들어오는 거 어때요, 저 원창구 선생님? 정말로 이렇게 편입하시다 보면 본사랑 갈등, 본사 횡포에 시달리는데 총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본사 잘하고 있다 이런 꼴인 것 같거든요.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 지난 뭐 1년까지 이렇게 한번 해상해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지난 1년 동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님 그때 후보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때 경제민주화 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새누리당 쪽에서 그렇게 치고 나온 게 굉장히 의외다 싶을 정도로 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그쪽에 저도 연락도 왔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제가 이제 그런 그 방향은 옳다라는 그 얘기를 했더니 한번 와서 얘기를 토론을 하는데 한번 와달라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든 저렇든 그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 기치에 그때 다 사회적으로 일치를 할 때 저희들은 상당히 기대가 컸거든요.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러니 경제민주화는 틀림없이 될 거고 뭐 굉장히 앞으로 사회는 좋아지고 우리 을들이라고 하는 그 우리 편의점 경영하시는 분들도 이제 할 말하고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잠깐 동안은 왔어요. 작년 그러니까 초에 뭐 한 6월까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5월, 6월 우리 남양유업하고 편의점 사태 터졌을 때. 그때가 어쩌면 절정이었고 마지막이었고 그것이 딱 지나가니까 이제 뭐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더니 이제 가을 되니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규제 개혁 이런 게 오고 또 지금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제 그
결정적으로 이제 뭐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한다든가 예. 그 최소한의 장치들마저 이제 그 전부 이제 그 없애버리는 그런 예. 식의 그 규제 개혁으로 해서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죠. 아니 경제민주화하고 복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당선되더니 1년도 안 가고 그냥 세상 6개월도 안 돼서 그렇게 나몰라를 해버릴 줄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같고 이제 모범거래 기준이라 하면 우리 뭐 빵집이나 편의점들 이렇게 재벌 대기업들이 막 출점시켜가지고 아예 장사도 안 되게 만드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도 몇 미터 이상 떨어지게 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상식적인 조치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 공정거래는 또 거의 없애버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 모범거래 기준 자체가 사실 뭐 저희들이 아주 흡족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어요. 예. 거기에 또 문제점이 많았고 이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그나마 또 어떤 그 최소의 장치로서 그 기능했던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보완적 기능 그런 기능을 했었는데 그것이 없어짐으로써 이제 과연 또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마당에 과연 뭐 대기업들이 그런 어떤 선의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그 보호막이 사라진 느낌이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경제민주화나 갑을 문제하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지금은 전혀 강제력이 없는 민간기구와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어저께 박근혜 정부랑 뭐 정경련이랑 동반성장위원회가 뭐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린 건데요, 대표님. 어떠셨어요? 적합업종 제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중소상공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거는 적합업종으로 지적해서 재벌 대기업이 침탈을 못하게 하자는 건데 요거 어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뭐 앞으로 재벌 대기업이 원하면 뭐 적합업종에서 풀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적합업종 제도 의의라든 요거로 좀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원래 적합업종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는 그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들의 영역에 재벌들이 들어오지 마라.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거를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법제화를 해서 안 들어오게 하자.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이 벌써 3, 4년 전부터 요구를 했던 거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를 물타기를 한 거예요, 사실. 물타기를 하면서 이것은 법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좋다. 라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협의하라고 그러면 재벌하고 뭐 중소상인이 협의가 되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물타기 하려고 딱 내세운 게 뭐였냐면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국가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떤 강제력이 있는 그 기구도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재벌들이 출연해가지고 국가기관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에 있는 사람도 일부 그 조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재벌들이 뽑은 직원들도 거기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의 기관에서 이제 중소상인과 그 대기업이 협상을 하는 건데, 실제로 거기에 뭐 어떤 강제 조항도 없어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데, 단지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권이 중소상인을 그래도 우리가 보호해 주려고 이런 걸 만들었다. 상생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러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역할을 잘 못했죠. 실제로. 그러니까 일부 한 것은 생색은 냈지만 사실 그 재벌들이 기어 들어가기 뭐한 것들만 이제 협약을 맺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책이 없어서 저희가 여기에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뭐 재벌이 원하면은 중소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이미 열려져 있는 거고 아예 그 내놓고 도둑질을 시키겠다. 그전에는 그래도 야 좀 이렇게 봐가면서 하자 뭐 이런 건데 이제 체면 없이 체면이고 뭐고 다 뭉개고 하겠다 이런 차원이 된 거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는 여전히 저희가 주장을 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거기서 상생협약을 맺을 때 재벌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재벌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뭐 하는 과정도 너무 지리하고 길기 때문에 이미 그 협상을 하는 기간 자체 내에 다 괴멸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나마도 또 더 풀겠다. 이거는 뭐 저기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이 그 만들어 놓은 그 물타기 해 놓은 그 위장 화장도 다 벗겨버리겠다. 그러니까 벗기고 그냥 민 얼굴로 다 해버리겠다. 재벌 대기업이 해쳐먹고 싶은 대로 다 해쳐먹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 같은데. 아주 뭐 마음 편하게 하겠다 이런 건데. 그리고 지금 방금도 이 원창배 저기 우리 대표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세월호가 딱 터지고 나니까 문제를 자꾸 그 밑에다가 전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선장에서 나중에는 유병원으로 가고 또 하나는 이제 뭐 해경을 해체하겠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막말로 지금 우리 중소 자영업자들도
그 침몰 직전에 있는 배에 올라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것은 눈에 드러나지만 않지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자살한 상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드러난 것만 해도 10여 명은 되죠. 10여 명은 되는데 안 드러난 사람은 난 더 많을 거라고 많죠. 봐요. 왜냐하면 예. 그분들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못 나서 죽는구나 하고 죽는 거라고. 그렇게 침몰해 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같아서 또 이렇게 침몰하면 나중에 공정위를 해체해야 되는 거죠. 예. 박근혜식 논법으로 하면. 왜냐하면 공정위는 그나마 기존의 그 모범 거래 기준 만든 것도 지네들이 지금 부셔버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지네들 책임에 피하면서 사실은 지네들은 쏙 빠져나가고 전부 우리 중 소장님 죽이는 정책으로 또 돌아쓴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은 공정위부터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정위가 얼마나 우리 중소상인들한테 못된 짓을 했냐면은 우리가 지금 대리점법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대리점 예. 보호법. 대리점 보호법. 그렇죠. 예.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 이거를 공정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네가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공정위 그 법을 통해 가지고 그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할 테니까 대리점법 만들 필요 없다라고 지네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 공정위가 지금 모범거래 기준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대리점법도 지네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법을 만드는 걸 방해하는 책동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공정위가 진짜 공정이냐? 나는 전형적인 불공정이고 예. 재벌위원회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위원회죠. 재벌거래위원회. 그렇죠. 재벌보조거래위원회. 예. 난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지금 공정위의 이번에 그 저기 예. 모범거래 기준 파괴 행위는 그리고 대리점법 막는 그런 행위들도. 예. 대표님 너무 말씀 잘하시죠? 청취자 여러분 말씀 잘하죠? 우리 임태현 대표님.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우리 국민TV 으라차차보다 더 훌륭한 방송 팩트TV의 임태현의 을장시대를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국민TV에서 잘려서. 예. 아니 일단 을장시대 을들이 짱인 시대 만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건 또 라디오가 아니라 TV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못생겼지만 대표님은 TV에 맞게 아주 잘생긴 분이고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문재인 대선 후보 때 예. 시민 캠프의 공동대표도 맡으셨죠. 그러니까 예, 중소상공인들이 대표가 일부가 보수적이지만 지금 상당수 이제 진보 개혁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생존권을 쟁취하자 하면서 문재인 캠프 시민 캠프의 대표까지 맡으셨었죠. 예, 예. 그리고 또 소문에 하면 우리 인태현 회장님이 김어준 총수하고 굉장히 친하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아, 굉장히 안 친해요. 저번에 사진 찍은 건 뭡니까? 막 사진 찍고 다니신 거. 아니, 안 친하고 예. 그냥 잘 조금 알아요. 아, 굉장히, 그러니까, 인태현 대표님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중소상공인 살리기 운동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살리기를 뛰어넘어서 경제민주화와 심지어는 우리 사회의 사회 정의까지도 주창하는 중소상공인들의, 진정한 대표가 되실 분입니다. 예. 와, 대표님 힘내시고요. 나중에 김어준 총수하고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갑자기 민망해지네요. 네네. 자, 원창대 대표님. 대표님, 자, 편의점은 지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나아졌나요? 지난 1년, 그렇게 정말 고생하고 여러분 막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예, 뭐, 전반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나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또 가맹본부와도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느껴지는 점들은 예를 들어서 밀어내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근데 예. 일부 어디서는 지금도 있다. 그리고 또 밀어내기든 어쨌든 그 어떤 그 가맹본부의 어떤 그 부도덕한 행위들이 모든 점포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그 점주를 보고합니다. 예. 점주가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면 함부로 못하고 이제 점주가 이제 어떤 그런 표현도 잘 못하고 이런 권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예.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또 이런 그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행위를 당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예. 그분들은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표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이제 밀어내기나 이런 건 좋아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송의약금이라고 예. 이제 예전에 그 굉장히 그 문제가 많아가지고 뭐 무조건 하루에 뭐 10,000원씩 내기실 해가지고 이자를 365분 예, 예. 물려가지고. 그 뭐 예. 이자 계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그 예. 정도로 이제 뭐 고리대보다도 더한 그런 그 미송의약금을 냈던 부분을 이제 연 20% 내지 24% 이내 그 네. 정도로 이제 완화시킨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진전이 되었고 예.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아직은 가맹본부에서가 예전같이 막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맹사업법 같은 거 이렇게 예.
그 개정하고. 그래도 작년에 가맹사업법은 개정이 됐어요. 지금 대리점 보호법은 개정도 안 됐는데. 예, 그렇죠. 가맹사업법은 개정이라도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개정을 될 때까지가 좋았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개정되고 나서 그 상당한 규정들이 아까 그 인태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공정위에서 이제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그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가맹사업법의 그 취지, 그거를 아주 그 국회에서 입법한 취지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정도의 그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해버린 거죠. 예, 그래 있어서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진짜 유효한 규정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가는 의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심야 영업을 못하게 하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많다 해서 이제 그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1시부터 6시까지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시간은 5시간이잖아요. 5시간인데 1시에 문 닫고 정리하고 집에 가서 잠자고 발 닦고 잠자고 또 아침에 6시에 나오려면 준비하고 나와서 문 열고. 그럼 중간에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1시부터 6시도 그냥 문 닫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자를 내는 기업. 6달 동안 해서 적자인 걸 입증을 해야만이 입증해야 됩니다. 문을 닫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건 노예노동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3시간, 뭐, 2-3시간 내가 그 쉬려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게 오히려 번거로워가지고, 그렇죠. 점주들이 실제로는 되게 많이 그 적자나는 점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가지고, 이게 그 있으나만 하는 규정이 됐죠. 아니, 막말로 그 장사가 되면은 누가 문을 닫겠어요? 그럼요, 이거는. 문 닫으라고 해도 열어놓고 장사한다고. 그렇죠. 부부끼리 번갈아가면서 하고, 그거는, 내려오고 알바생도 쓰고. 그럼 그거는 뭐냐면은, 이 재벌 기업들이, 이 자영업자들을 노예화해서 사실은 24시간 간판을 켜놓게 하고 불을 켜놓게 해서 자기네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 효과예요, 광고 효과.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한 가정의 노동력을 완전히 착취하고 한 가정을 완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가는 이런 악질적인 행위거든. 24시간 영업 자체가.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병 걸리고 이렇게 잘못된 분들도 많잖아요. 구조적으로 보면 35%를 회사는 무조건 대기업 본사는 떼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65%로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전기세도 안 나와도 죽는데 걔들은 아무튼 매출만 많이 올리면 되니까. 맞습니다. 24시간 일하면 무조건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대기업은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알바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있어요, 그죠? 알바노조, 알바연대. 알죠, 알바연대 분들을 만났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런데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이제 야간 노동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그 노동의 어떤 그 노동법에 따른 그 돈을 제대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편의점 사장들이 죽어나니까 그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솔직히 편의점 사장 중에 알바들 그 최저임금 수준을 못 맞추는 거예요. 자기도 못 가져가는데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공정거래 조사에 하면 50%가 100만 원 안팎을 벌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알바연대 이 젊은 친구들이 이 자기들 그 업주가 불쌍해가지고 오히려 정당한 그 노동 대가를 요구하는 싸움을 못하고 거꾸로 재벌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적정한 노동에 준하는 그 몫이 가야 된다. 이 싸움에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청년들이에요. 아주. 500만 원 벌면 35%를 떼가버리면 나머지로 예를 들면 전기세 내고 도매값 알바비 내고 그다음에 각종 무슨 비용 내고 임대료도 내고 그러면 돈 안 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들은 무조건 그래도 그 돈은 한 달 천만 원이 나오면 350만 원씩 빼가는 거니까 남는 겁니다. 이게 이 편의점 구조의 가장 큰 핵심적 문제거든요.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깨야 될 것 같고 CU는 보강그룹 거죠 지금. 보강그룹입니다. 옛날 페밀마트 보강그룹에 하면 저기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그쪽 다 같은 친형인 홍석조 검사장 출신. 그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 떵떵으로 살아가는 거야 뭐라 하지 않겠지만 그 편의점주들이 정말 피땀을 일하는데 제 몫은 주라고 우리가 계속 촉구해야죠. 그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만큼 수탈을 많이 해가지고 그 몫으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1%가 원래 나눠 먹어야 될 거를 많이 가져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뭐 대기업들도 옛날에 한 3명을 노동력을 데려다가 한 30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눠준다. 예를 들어 이러면은 최근에 바뀐 게 뭐냐면은 200만 원만 드리고 한 사람 내쫓고 그 200만 원 가지고 두 사람한테 주면은 100만 원
이익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100만 원씩 두 사람한테 주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한테는 120만 원 주고 한 사람한테는 80만 원을 줘버리는 거지. 예. 정규직 비정규직을 나눠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분열시켜버리는 거지. 노동자들을. 고용 안 하고 그렇죠. 노동자들 분열시키고 비정규직 남발하고. 예,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실업자 되는 분이 또 이제 엄청 그러니까 그 하나만큼이 실업자 된 거고. 예. 편의점 그분들 또 편의점 하는 그럼 또 거기서 또 수탈해 먹고. 예, 뭐 대리점 그게 내가 볼 때는 무슨 원나라 말기나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저기 고려 말기나 예. 조선 말기의 그 양반들이 그 우리 저기 저 평민들 수탈해 가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꼴이 꼭 그 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맞습니다. 아무튼간 지난 가불 1년 분명히 좋아진 것도 있고 크게 가불 문제 이슈가 된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한편으로는 나아진 거에 비하면 또 알려진 거에 비해서는 또 여전히 예, 해결되지 않은 우리가 인터넷에 얼마 전에 해서 가불 개혁 투쟁 1년 평가 및 과제 발표 기자회견도 했었죠. 그렇죠. 근데 뭐 그 이른바 그동안 가불 문제로 거론되던 데가 다 왔죠. 예. 남양유업, 아리따움, 뭐 KT, CU 편의점, 세븐일레븐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 재래시장, 문구점, 고물상, 또 멕시카나 치킨, 또 너무 많아가지고 또 대표님 한번 쭉 좀 말 좀 해주십시오. 그 지난 1년간 싸웠던 단위들. 이제 지금 저희가 보면은 1년간 그 싸웠던 단위들이 쫙 있는데요. 예. 상가 세입자들, 그 맘상모, 우리 프로는 2번이나 왔었어요. 맘상모 예. 분들, 전국 세입자협회. 그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1주년. 예. 그 뭐 한 30초씩만 얘기하라고 그래도 1시간이 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할 얘기들이 많았죠. 5, 6팀 정도 그렇죠. 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뭐였냐면은 지난 1년간 그 가불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이 되고 또 국회도 움직이고 그러면서 재벌들도 어느 정도 꼬리를 내리면서 좀 들어줄 것처럼 했어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법도 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법이 하나도 지금 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렇죠. 제정이 안 됐죠.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진전이 되기는 했지만 부분적으로만 개정이 됐죠. 환산 보증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제대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구제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그 가맹점 같은 경우도 갑자기 모범 거래 기준을 후퇴를 시키는 이런 발상들이 나오고 그리고 국회는 끊임없이 그 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질 않아요. 그나마 이제 을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 의원이라든가 정의당에서 그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들을 계속 발의를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끊임없이 방해를 해가지고 통과가 안 돼요 하나도. 그래서 우리가 가불 전쟁 1년 동안 결국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다 말고 중단된 가불 개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점에 누가 있냐? 전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봐요. 지금 그 정부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당이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래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끝났다고 하는 순간 정부 여당은 그럼 손 놓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파괴하고 역사 정의가 실종되고 인권이 말살되고 세월호도 엉망으로 대처하고 이 모든 게 사실 능력도 없어 보이고 관심도 없어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은 저는 본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최소한 옛날에 아까 인터넷 대표 말씀한 것처럼 그 군사 독재자들도 민주주의는 엉망이었지만 민생을 챙기는 책이라도 했거든요. 그럼요. 신용이라도 했어요. 근데 이분들 무슨 규제가 암덩어리고 처벌해야 될 원수라고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 다음부터 오늘 재벌 대기업 위하는 정책만 내는. 아니, 그런 말을 누가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처부수해야 될 원수라는 거를 내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이북식 언어 비슷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처부수해야 될 원수 이런 거.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거. 그러니까요. 앉아서 그런 말이나 생각하고 있겠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김기춘 대원군께서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쪽에 홍보라고 그래야 되나? 국정 홍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홍보슬기 이정현이었죠. 그런 팀이 난 무슨 광고회사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먹잖아요. 원래 광고회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선거운동할 때도 그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 물타기를 한다거나
뭐 갑자기 옷을 빨간색으로 다 바꾼다거나 해서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솔깃솔깃하는 것들을 쫙쫙 뽑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나는 이게 그 정치 기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 기법은 오히려 자기들 것을 잘 얘기를 해서 상대를 설득을 하고 자기의 정책이 옳고 그른가를 시시비비를 가르게 하는 거지. 예. 이렇게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짓거려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고 예. 그 표만 얻으면 되는 이런 수법은 광고 회사들이 그러니까 하는 수법이 텔레비에서 광고하는 수법이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경제민족 복지국가 막 내세우고 네. 되자마자 딱 언제 그랬냐는 그렇지. 식으로 네. 하면 그 이미 시나리오 같아요. 야 이거 나는 이거 반대하는데 하는데 이제 광고회사 그랬겠죠. 아니 일단 찬성하는 차 하세요. 그럼 100원 난 다음에 하세요. 뭐 어쩌겠어요 이런 건데 진짜 이러니까 정말 청와대 가서 끌어내려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이건 정말 완전 대국민 사기극. 이 사람이 이렇게 눈물도 흘릴 때 보면은 사람들이 눈물을 옛날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렇게 문재인 후보나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 보면은 눈물을 감추려고 해요 사람이. 그래서 고개를 숙인다거나 뭐 이게 손수건으로 닦거나 뭐 이러면서 눈물을 좀 최대한 안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보이려고 작정을 하는 듯한 기자회견이었죠. 눈을 부릅뜨고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태도들은 광고 기법이라고 보는 거지 지금. 네, 굉장히 신선한 해석이고 그럴싸한 해석이네. 그렇죠? 전혀 그때 무슨 눈물의 해견인데 전혀 슬퍼 보지는 않았어요. 본인이. 표정은 없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저희는 어쨌든 갑을 투쟁 1년 진전도 있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많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 이제 선포했는데 그래도 우리 지난 1년 동안의 최대한의 성과 중에 하나를 보면 전국 을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을 비대위가 꾸려진 건데 전국 을 비대위 뭐 참여 단체들이라든지 좀 대표님 어때요 요즘 활동이? 요새 그 전국 을 비대위도 고통스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1년 동안 애들을 쓰고 많은 분들이 그 논의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치권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됐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 회사하고도 서로 협약을 맺어서 그런 것들은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해놓고선 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회사들이 뒤로 또 꽁지를 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물결만 지나가라.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계속 경고를 했던 게 당신들이 그냥 지금 이 소나기 피하듯이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부탁을 하고. 그 당시 그 작년에 그 국정감사 기간 그때는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90도 각도로 숙이다가 막상 협상에 들어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표변들을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데 국순당이 있었고 국순당 같은 경우 완전 패시픽 있었고 그렇죠. 아리따움도 있었고 또 KT도 그랬고 그렇죠. 그다음에 롯데도 그랬고 많이들 그랬죠.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런 그 앞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와서 뭐가 될 것처럼 굴다가 이제 국회가 끝나고 또 이 선거가 지나가고 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선거가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당에 대한 그 심판이 별로 안 이루어졌어요. 아마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을들의 고통에 대해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냐. 난 이게 걱정이 돼요. 한편으로는 야당도 과연 이제 을지로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좀 예외적이긴 한데 과연 야당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주고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뭘 집중하는지가 안 느껴지죠. 그게 이제 짜증이 나죠. 지금. 물론 언론의 그 일방적인 보도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이제 을지로위원회 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단히 저희는 평가를 높게 하는데 이런 게 방송에 하나도 안 나와요. 특히 공중파 KBS, MBC 아예 안 나와요. MBC, KBS, SBS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적인 그 무게가 굉장히 있는데도 안 나오고 이런 책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나온다고 투덜댈 게 아니라 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야당이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저렇게 결코 승리했다고 볼 수 없는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한 어떤 깊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TV 청취자들이 그냥 이를 갈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민주주의 이슈든 박근혜 정권과의 투쟁 이슈든 민생 이슈든 어떻게 저렇게 무기력하고 무언책할 수가 있느냐. 그나마 우리 국민TV에 와주신 뭐 을장 시대에도 우리 우원식 의원님 뭐 전수록 의원님 이런 분 오시잖아요. 의원님들 많이 출연하세요.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진선민 최대 저는 이제 지난 1년의 성과는 뭐냐면 갑을 문제를 부각시킨 거. 그럼 전국 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꾸려주고 우리 원창배 선생님 오셨는데 각각의 조직마다 어쨌든 사업장마다
옛날 노동조합 생기듯이 예, 한국 GM 대리인연합회가 생기고 상가 세입자협회가 생기고 CU 편의점주 모임에서 이렇게 그냥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모임이 생긴 거. 그다음에 이제 정당으로 보면 그래도 새정치민주당 을지로위원회하고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생긴 건 정말 다양한 일인 거예요. 네, 성과죠. 예. 그 정의당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그 군소 정당으로서 어떻게 보면 참패를 했잖아요. 예. 되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상공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나름대로 중소상인들 문제를 당에서 전략적으로 앞으로 끌어나가겠다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줬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그 정의당이 만들긴 했지만 저희 중소자영업자들이 꾸준히 그 요구를 해왔었어요. 예.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거죠, 거기서.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새정치민주연합도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아직도 안 만들고 있죠. 아직 안 만들어졌죠. 이런 것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아직도 철저하지가 못하는 민생 문제 그렇죠.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대표님이 민주당이 이거 만들어야 된다. 예,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죠. 2년도 더 됐죠. 생각합니다. 한 3, 4년 됐네요. 지금. 예,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아직도 안 만들고 있는 그건 뭔 배짱인가요, 도대체? 그거는 이제 700만 중소상공인들은 필요 없다 이런 건가요? 그거는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중소상인 자영업자 영역을 그 이슈 부분들을 투쟁을 성실하게 잘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하고 구분돼서 중소상인 문제는 전략적으로 중소자영업자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생기는 이슈를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것을 처방하고 그것들을 이끌어가고 또 상인들을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런 조직으로서의 이제 중소상인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완전 이상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 위상이 틀리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복잡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이 뭐 안철수 의원 쪽도 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그것을 좀 더 진전시켜서 대화하는 그런 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계속 그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이슈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처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총선 대선에서 뭐 몇십 표, 몇백 표, 몇천 표, 몇만 표로 갈리는데 7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서 그들 위한 조직을 하나 못 만든다. 을지로위원회는 엄밀하게 보면 의원들 활동기구잖아요. 그렇죠. 의원 중심 기구죠. 대중정치정당에서는 대중이 직접 참여하려면 중소상공인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들어져서 거기에 중소상인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중소상인 문제를 좀 더 현실 감각 있게 받아들이고 맞습니다. 중소상인과 당이 같이 중소상인 문제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저는 그 중소상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개별화, 파편화된 의식이나 비조직적인 모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거할 때마다 맨날 시장 찾아가서 상인들한테 얘기하지만 상인들은 그때그때 이익 주는 대로 휩쓸려 다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은 상인들이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전략,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내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참여시키고 그러면은 선거 때마다 맨날 저 시장 가가지고 표 주세요 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선거 이전에도 자기 편인 중소자영업자 조직이 딱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당에도 그런 조직이 있고 밖에서 또 우리 그 중소상공인들 대중 조직이 강화되고 활성화되면 서로 이제 최근에 상가 세입자협회 맘상모 건물주도 옛날 그냥 쫓겨났는데 요즘은 그분들이 투쟁해가지고 심지어 건물주들이 다 타협을 해주잖아요. 대단한데 우리 편의점주 모임도 이렇게 막 생기고 있고 원창민 대표님도 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우리가 또 박수도 보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그 야당답게 오단대에서 우리 굉장히 막 비판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오늘은 괜찮게 순서라도 막 해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가맹사법 개정안 만들어준 거야 저희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진짜 뭐 민주당 없었으면 그때 민주당 지금 그렇죠. 민주당 없었으면 못 만들었죠. 솔직히 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을이라고 하는 문제를 관심을 갖고 또 그거를 직접 정치 쪽에 이렇게 띄워준 거는 저희들이 뭐 진짜 말도 못하게 고맙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게 설사 공정위 문제를 하더라도 공정위 문제로 그냥 둘 것이 아니고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공정위를 불러서든 아니면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든 그게 똑바로 가게끔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사실은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거를 이제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어떤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그 행위를 하지 않은 것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는 좀 섭섭한 면도 있죠. 예, 아니 뭐 마음속으로 겉으로 표현하시네요.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은 훨씬 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건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고 우리 또 을들도 예. 그 CU는 지금 본사위원 행포라든 이런 분은 그래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보안그룹이 워낙 중앙일보까지 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본사의 뭐 횡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장난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뒤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점주 모임들에 막 개입해가지고 오용으로 그렇죠. 막 만들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점주 모임을 이제 현재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점주 모임이 있는데 본사하고 거기 그 엊그저께도 이제 우리 점주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점주광장. 예. 거기 들어가 보면 참 이 조직이 이게 자생적이 아니다는 거를 분명히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때 당시 이제 144명이 이제 점주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것이 구성된 것이다. 상생협의회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소리가 왜 거기 갔냐. 그러니까, SC가 아니면 누구 팀장이 와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하니까 갔는데 가보니까 그런 자리였다. 그래서 어용 점주 모임을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니 이게 점주들의 입장을 스스로 잘 대변을 해줄 수 있는가. 또 그 내부에서 또 지금 또 분열이 생겨가지고 그 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그런 점주 모임 내에서도 또 이제 의견이 다른 분들끼리 또 이제 또 해가지고 또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회사에서는 가맹사업법에 의해서 점주협의회를 만들고 점주들하고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은 교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유리하게 어용조직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더 단결하고 각성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속 앞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인태현 대표님. 상인들이 어쨌든 단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혹시 주변에 생각이 괜찮으시거나 고통받고 있는 유통 관련 상인들. 재래시장이든 도소매업이든 전 유통상인연합회로 다 모여들고 중소상공인계 민주노총 유통상인에 모여들고 그다음에 편의점주 하신 분들 본사에 35%씩 그렇게 뜯기는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 싸워서 너 20%만 가져가라 우리 80% 가져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CU 각 편의점별 모임 점주 모임 만드시고 안 되면 뭐 범 편의점주 모임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온창배 선생님 CU 카페도 지금 만들고 계시죠? 예, 지금 카페는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그 네이버에 CU 가맹점 사업자 모임이라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이제 그 사람은 많지 않지만. 네이버에 CU 가맹점, 가맹점 사업자 모임. 가맹점 사업자 모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좀 우리 점주님들이 조금은 용기를 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점주님 스스로도 그렇게까지 두려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요. 예. 어떤 분들은 글 하나 쓰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익명으로 하시고 또 그런 글을 어디 본부 비판적인 그런 글들을 남기는 거를 되게 이제 두려워하시고 자기 처지로 처지로 호소는 그런 글조차도 쓰지 못하고 얘기를 못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맹본부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 게 본사에서 막 감시하고 막 불이익을 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실제로. 선생님. 과거에는 아마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이제 느꼈기 때문에 점주분들이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그럴수록 똘똘 뭉쳐서 왜 매출의 30%는 너네들 가져가냐? 20%만 가져가라. 뭐 이런 협상도 해야 되고 이게 법으로도 지금 보장돼 있는 거잖아요, 가맹사업법. 예, 어쨌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편의점의 문제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주하고 손익분기점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게 똑같아지면 결론적으로 가맹본부도 횡포를 부릴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태현 대표님 지금 중소상공인 조직들 어떻게 전국 유통상인연합회가 제일 크고 지부까지 한 10개 있죠? 10몇 개 있고 대표님 공동대표하고 계시고 우리 상인 조직화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사실 국민TV 청취자들이 굉장히 예전부터 우리 나오기만 하면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 왜 본인들은 재벌 대기업을 비호하는 새누리당을 찍는 중소상공인 이렇게 많냐 이게 굉장한 불만이시거든요. 예. 네, 그래도 많이 나아지긴 했을 텐데 예. 그런 점까지 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제 상인들의 그런 한계는 그 개별적인 집단이라 그래요. 개별화돼 있어서 그래요. 그냥 노동자 같은 경우는 한 직장에 같이 동일한 월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노동치를 갖다 보니까 어떤 동일체성이 강한데 이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우리 원창배 대표님도 나오셨지만 똑같은 CU라도 천지 차이예요. 그죠? 그 벌이가. 예. 그다음에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나랑 내 옆에서 옷가게 하는 사람하고 또 천지 차이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물을 보고 살아가는 어떤 목표가 서로 완전히 상이해요. 그다음에 이걸 하나로 뭉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나마 이걸 조직을 제가 한 6, 7년 전부터 해올 수 있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그 문제들이 있어요. 예. 이를테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편의점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고 제가 2006년에 상인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카드 수수료가 너무 문제가 있다. 그 재벌들한테는 1.5%를 받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3.5% 가까이 받냐, 2배 이상 받냐. 이러니까 그때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뭉쳤던 건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있던 이슈를 공감하는 이슈들이 있을 때는 뭉쳐지는데 이 현장이 틀리다 보니까 또 그것이 없어지면 또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 파편성이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고 IMF 지나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인이 중산층에서 이제 저소득층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저소득층이라고 봐요, 지금. 근데 1996년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전형적인 중산층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장사가 되는 사람들은 골프채 들고 동남아 여행 가고 하던 그런 의식 수준에 있던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중산층의 의식과 그 계층 기반이 틀려지는 데서 오는 혼란이 있어요. 그 노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산층도 아닌 이런 애매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조직 생활도 해본 적이 없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유를 하다가 대통령이나 선거가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는 말을 딱 던져버리면은 글로 확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이 잘 살게 해준다 그럴 때 이명박으로 쏠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한다고 그러니까 또 글로 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중소상인들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사실은 박근혜 정권을 마지막으로 깨질 때가 온 거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 깨질 때가 왔는데 이 상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정당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와닿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소한 국부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너무 작은 정당이고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또 이게 영향을 못 끼치고 이런 그 야당의 한계로 인한 이런 무너져가는 상인들을 중소자영업자들을 끌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중소자영업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조직, 근본적인 대응책을 만들어라라고 각 정당이 계속 요구해 왔던 거죠. 그리고 밖에는 우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밖에서는 편의점 모임처럼 상인들이 집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고. 우리 상인들 같은 경우 이제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올바른 상인 그 생존의 방향. 이를테면은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 코앞의 것만 자꾸 해결해 달라고 전부 상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코앞의 거를 해결해 주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랑 상대하는 재벌이 힘이 월등 세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다음에 그 재벌의 입김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보다 훨씬 세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정치인들이 그래 해놓고선 법을 안 만들어줘요. 이러면서 당하는 거거든. 그럼 결론은 간단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정치인들을 뽑아서 올바른 정치 구도를 만들어야 우리 말이 통하는 거거든. 근데 정치로 딱 들어가면은 옛날에 자기가 투표하던 성향대로 찍는 거예요. 뭐냐면은 경상도 사람들은 저쪽, 전라도 사람들은 저쪽. 그 다음에 중산층이었던 자기가 원래 뽑았던 데들 이래버리니까 거기서 다 무산이 돼버리는 거죠. 좋습니다. 자, 1부는 이 정도 하고 2부에서 우리 가불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또 어떻게 중소상공인들을 대우 각성시켜서 다
우리 좋은 세상의 표로 만들 것인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잠시 전화 말씀 또 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을화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예. 정치 여러분 잠시 전화 말씀 잘 들으셨나요? 고맙습니다. 원창민 대표님, 우리 파랑님께서 가능하면 게이버보다 다음 카페를 이용하시는 편이 더 좋겠다고. 아, 카페. 다음 카페요? 예. 예, 다음 카페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음에 이미 CU 모임 조직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만드신 거죠? 예, 예. 그런 두 개의 단체와 저희 그 단체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CU에, 그러니까 다음에 CU 모임이 있는데, 약간 조금, 예. 제대로 점주들을 권익을 옹호를 못 하니까. 맞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예. 그렇고. 요즘에 편의점들에서 약간 드럭스토어도 하고, 계속 진화하고, 이제 편의점의 기능이 상당히, 처음에는 동네 슈퍼하고 막 충돌하는 게 있었는데, 좀 보면 시장이 좀 다르게 형성되고, 오히려 약간 상비약도 팔고, 또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 동네에서는 좀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죠? 편의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오히려 그 슈퍼보다 사실은 이제 편의점을 더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근데 조금 그 비싼 것은 그 물건이 그래 비싸게 들어온다면서요. 들어올 때부터. 그렇죠. 예. 들어올 때 이제 비싸고 또 저희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수익 배분 구조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이상 그 가격으로 팔질 않으면 그 수익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사실 그 가격에 팔아도 지금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절반 이상인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뭐 저희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다른 서비스를 더 충분히 또 제공을 하고 있고. 일단 전국에 어쨌든 편의점 가맹점 형태에 있는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은 뭐 많게는 한 30만 가게 되는 거로 추정되고 편의점만 한 3만 개쯤 된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한 4만 한 2만 5천 개 되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제 점주들이니까 거기도 똘똘 뭉쳐야 돼요. 왜냐면 동네에서 우리 편의점주들이 일종의 택시기사님 같은 역할도 하시거든요. 동네 사랑방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한마디씩 좋은 말씀도 좀 해주시고 편의점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파수꾼도 되면서 본사 행포도 저지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또 마을 만들기에도 이렇게 적극 결합하시고 좋습니다. 우리 인태현 대표님은 중소상공인 운동도 하면서 또 마을 만들기 운동도 같이 하셨잖아요. 부평 문화의 거리. 그걸 같이 초창기부터 그거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우리 동네에 내가 이제 장사하는 데를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상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또 그 공간을 차 다니던 공간이란 노점 있던 공간들을 상당히 그 뭐 화단이라든가 꽃밭을 만든다거나 해서 주민 쉼터로 이제 전환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 결국은 장사라는 것도 동네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을이 풍성해져야 장사가 잘 되고 또 장사가 잘 때 마을도 풍성해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내줌으로써 그 상인들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그걸 썼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오히려 그거를 시민들한테 내놔서 시민들이 그 공간을 향유하게 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그들이 그 공간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면은 장사는 그 다음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을 만들기가 되게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인들은 바로 코앞에, 바로 눈앞에 차가 딱 와서 물건 사가는 거를 제일 좋아하거든.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할 때 반대한 사람도 많았죠. 처음에는. 근데 오히려 해보니까 사람들 더 많이 오고 그러면서 다 오히려 매출도 늘고. 훨씬 낫죠. 그렇죠. 훨씬 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소상공인 선생님들이 이제 너무 이제 생활에 지쳐있다 보니까 눈앞이 이게 이렇게 경도되면 따지고 보면 마을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장사가 잘 되니까 마을 일에 참여하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내가 내가 그 조그만 텃밭에다가 뭐 내가 먹을 그 좋은 그건 뭐라 그러죠? 화학비료 안 주는 거를. 유기농이요. 유기농을 농사를 하고 싶어도 내 옆에
농토들이 유기농을 안 하면 그게 다 날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결국에는 내가 내 골목만 살겠다고 해서 내 골목이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골목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은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 하시다가 이거 보니까 인천의 대형마트들이 막 상용하는 거 보면서 대형마트하고 SSM 저지 투쟁까지 나서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 투쟁을 2006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과연 이 개별적인 상인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투쟁에 전부 나설 것이냐 하는 게 참 궁금했어요. 저 자신도. 그 했더니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자영업자들이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도 이제 단결이 되겠구나. 해서 이제 대형마트하고의 규제 싸움을 시작을 한 거죠. 했는데 그게 뭐 해보니까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도 보였고 막말로 뭐 그런 거였죠. 뭐 동네 그 조그만 골목에서 노는 애가 그 조폭 건달한테 가가지고 한판 붙어 하자는 그런 우리 동네 오지 마. 그런 정도의 싸움이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은 내가 너무 비참해지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뭐 들어왔는데 어떡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결국은 전국적인 싸움으로 지금 이제 됐고 갑과 을의 싸움에 그게 시작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용기를 얻으면서 작년 5월 달에 남학유업, 농심, 아모레, KT, 롯데 뭐 열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지금도 제가 다 관계를 맺고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때의 그런 그 싸움의 성과가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유통 재벌들이 중소 자영업자의 영역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싸우는 상인들의 모습이 알려지면서 이제 지금 뭐 편의점이라든가 또 남행유업이라든가 이렇게 대리점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회사로부터 억압받는 이런 분들이 또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사회 풍토, 환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한 30만 원 하고 대리점도 한 6, 70만 원이 된다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최근에는 이동통신 판매점, 대리점 분들도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대표님도 가셨고 여기 이라차차에도 오셨었고요. 또 알뜰폰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중소기업 그분들도 투쟁하고 계시고 정말 점점 이제 우리 사회가 곳곳에서 그런 투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중소상공인들 앞장서서 마을 공동체도 여기 아시잖아요, 대표님. 이 일대가 마운 합정 논플러스 입점 저지 투쟁하면서 저도 계속 왔었죠. 맨날 오셨었잖아요.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이랑 동네에 완전히 공동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게 그 망원 그 합정동 그 상인들과 이제 같이 싸움을 하면서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싸움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친해졌잖아요. 특히 합정동 망원시장. 그렇죠. 친해졌는데 이번에 그 지방자치 선거에서 상인이 그 서울시 비례대표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요번에 그 처음으로 그 우리 김진철 시의원이에요. 두부장사 김진철이죠. 두부장사 김진철 씨가 시의원이 됐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럼요. 이거는 근데 김진철 개인이 자기가 시의원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그 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하고 우리 을 비대위가 을살리기 비대위가 같이 계속 공동투쟁을 해오면서 서로 간에 확보된 신뢰 그 속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상인들 중에 그 상인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시의원으로서 추천해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중지를 모아서 추천한 게 김진철 두부장사 김진철 사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의원이 된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으로서 된 게 아니라 상인의 대표로서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고 또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뭐 억지로 안 되는 걸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자기들이 우리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분들이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을 정치의 대상으로만 봐왔던 게 아니라 정치의 주체 그다음에 이런 어떤 새로운 사회 변혁의 주체로 우리 상인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상인이 여태까지는 자기 입속, 자기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해왔던 그런 세력으로만 비쳤던 게
지금부터는 새로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주체로서 우리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죠. 자, 정말 좋았습니다. 한겨레 신문에도 기사 크게 나오고 봤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도 하지만 그만큼 또 고마운 게 누구였냐면은 김진철 사장이에요. 사실 장사를 하는 개인이 그런 정치 영역으로 뛰어든다라는 건 굉장한 모험이고. 주변에서 다들 놀랬다잖아요.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대부분의 가족들이 말려요. 왜냐하면 정치판이라는 게 사실 살벌하잖아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물어뜯고. 근데 김진철 사장이 그것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저는 평소에 헌신적인 자세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나는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진철 사장한테 너무 고맙고 또 한편으로 너무 무거운 짐을 준 거 아닌가 하는 미안함도 있어요. 끝까지 잘 챙겨서. 그래서 서울에서는 중소상인이 시온이 되고 경기도에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추천해가지고 시온이 됐던데 정말 그건 새정치민주연합. 그래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왜 생기냐면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 원창배 대표님도 일을 하시다 보면은 원하는 만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편의점 이슈는 조금 신경을 못 썼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잘한 건 근데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말로만 하지는 않는다. 이번에 그 김진철 사장 건 같은 경우만 봐도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럼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저도 그 점은 진짜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다 공정한 평가는 해줘야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과 또 미진한 부분들을 균형적으로 보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요구할 거는 당연히. 근데 요구라는 게 뭐 우리가 맡겨놓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도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사람도 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이신전심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에서 서로 비판도 하고 또 요구도 하고 이러는 게 이제 올바른 자세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죠. 그 대표님 그나저나 근데 이 와중에도 어쨌든 박근혜 새누리당권이 경제분야 폐기해버리니까 적합업종 제도도 지금 그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적합업종 제도까지도 무력화시키고 이 와중에도 대형마트 전국에 벌써 500개 SSM 1200개나 있고 상품 공급점이라고 해서 또 한 700개 들었었는데 또 재벌 대기업이 한 22개 출점시킬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그렇죠. 오영상인단체 앞세워가지고 합의하고. 그 22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형마트 안 그래도 지금 꽉 차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제 뭐냐면 허가제예요. 대형마트 SSM 허가제. 대형 유통 재벌이 새로운 신규 업종이나 매장을 진출할 때는 정확히 허가제를 하자. 이게 제가 2007년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부정하면서 누더기를 만들어요. 이를테면 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전통시장에서 뭐 처음에는 500m 이내에 못 들어오게 한다. 그랬다가 FTA 싸움하면서 1km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이런 식의 짜집기 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또 상생법에서 뭐 그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SSM은 뭐 상생법 대상으로 한다. 그 굉장히 미약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또 편법이 나오고. 그러면서 편법만 계속 만들어내는 형태.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대형 유통 재벌들의 신규 업종, 업태, 그다음에 매장 진출은 다 허가제로 하자.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재벌뿐만 아니라 또 중간 규모의 그 마트라든가 이런 것도 허가제로 하자. 뭐 150평 이상은 거기에 끼치는 경제적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걸 엄밀하게 지켜가지고 들어가게 이미 들어와 본 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앞으로는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이미 22 지금 평택에서 이마트 2호점 들어선다고 해서 난리 났죠. 구포도 그렇고요. 그렇죠.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근데 이제 그것을 하는 건 이제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들이 끊임없이 중소상인들의 내분 또는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뭐 한국 유통산업 협의회인가 뭐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재벌 그 마트들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전국 상인연합회, 전국 슈퍼마켓 조합연합회, 전국 체인 사업 협동조합회 뭐 이런 거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거기서 무슨 그 상생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미지를 구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그 의무휴무제 법제화 투쟁할 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의무휴무제를 자율협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무휴무제 자율협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조례상으로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가 법제화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상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율협의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일부 우리 관변 상인들이. 예. 그 결국은, 거죠. 예. 결국은 난 이완용이 하는 짓이다 그랬어요. 예, 결국 이제 맞죠. 법제화를 못하게. 근데 법제화가 먼저 진행돼 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뭐 상인연합회 회장이 자기들하고 협의 뭐 자율협의하기로 해놓고선 법을 만들어 보면 자기들은 무슨 꼴이 되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대표님 원장님 옛날 대형마트나 이런 백화점은 다 한 달에 한 번은 쉬었어요. 아니 원래 일주일에 쉬었어요. 한 번씩 쉬었어요. 쉬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이라도 법으로 쉬게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겠다, 자율적으로 했다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저희는 지금도 제 목표는 한 달에 모든 공휴일은 대형마트하고 백화점들이 쉬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좀 에너지도 낭비가 덜 되고, 그래야지 그 사이에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편의점도 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의무휴무제를 이틀 하면서 한 달에 그 효과가 이틀? 굉장히 크대요. 아주 반응이 좋다고. 굉장히 크고, 내가 아는 친구 하나는 나를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그거 하나는 잘했다고 인정을 한대요. 아, 중사장님. 예. 그 의무휴무제 한 거에 대해서. 아니, 여기 당장 우리, 망원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동네 슈퍼, 저도 우리 동네 슈퍼에 가고 물어봐요. 그 의무협일 때, 손님 10% 정도 더 들어온대요. 그리고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그 쉬는 날과 관련된 그 도매 영업대 30%가 증가를 한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 정책이죠. 그럼요. 상생의 정책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효과가 없다고 저쪽에서 계속 홍보를 하는 거죠. 계속 정경련 앞세워서. 근데 현장에서는 뭔 소리냐고 이거 하나는 진짜 잘했다고 이제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문창극 총리 안 됩니다. 왜 재벌 대기업을 이렇게 공격하냐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우리 공격 안 한다니까. 그냥 우리 못 살게 하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오히려 공격은 우리가 당하는 거고. 우리가 당하지. 우리가 당하는데 그래도 구멍이라도 하나 파놓고서 그 폭탄 좀 피하게 해달라고 진짜. 그러니까요. 애걸복걸 하는 건데 폭탄도 피하지 말라는 식의 그 발언을 하면은 지가 와서 맞으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낙타님께서 근데 오늘 초대 손님이 누구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현 대표님, 팩트TV의 을장시대를 진행하시는 아주 정말 얼짱 중소상공인이시고요. 그다음에 CU 편의점 모임에 우리 온창배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중소상공인들을 그냥 보수적이라고만 생각하고 맨날 새누리당 찍는다고 막 욕하셨잖아요. 이제 안 그럽니다. 굉장히 곳곳에서 조지가 되고 계시고 좋은 일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 사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인태현 대표님. 참고로 이번에 도지사 중에 극적으로 된 그 강원도지사. 우리 감자. 도지사님. 최문순 도지사님 그 선거할 때 가서 제가 직접 그 중소상인 7대 정책 협약도 맺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 중소상인 7대 공약에 대해서 우리 최문순 지사님이 당선되면은 꼭 지키겠다. 이런 약속도 그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나왔고. 박원순 서울시장하고도 친하시잖아요, 인태현 대표님이. 뭐 친하다기보다는 호영호제 안 합니다. 그 감히 무슨 호영호제를 합니까? 그냥 잘 알고. 동생이라고는 안 하지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그때 그 시장 당선되시고 그 획기적인 제도를 운영을 하셨는데 그때 그 명예부시장 제도를 운영을 하세요. 그렇죠. 명예부시장. 딴 데 같은 데 보면은 그 명예부시장 뭐 하루 하고 말고 이러는 건데 여기는 임기제가 있어요. 사실 명예부시장 하루 하는 건 사기죠, 사기. 그건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해야죠, 1년 정기 그 명예부시장을 하고 그 사무실에 제 책상까지 있었어요. 서울시청에.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일을 막 시키세요. 진짜로. 명예인데? 그냥 거기는 그냥 안 넘어. 그래가지고 그 담당 과장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연락이 오고 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나와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진행해야 된다 해가지고 솔직히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뭐 그럴 정도로 진짜 획기적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중소상인 명예부시장으로 이제 거기서 그것도 저기에서 했어요. 그 심사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뭐 자기가 안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딱 그 자격이 있나 없나를 판결한 다음에 딱 발탁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인연이 있죠. 생각나는데 온창민 대표님, 이제부터 박원순 시장님이 편의점주들 고생한다고 2번이나 미팅도 해주셨어요. 오셨었던가요? 아니요, 저는 그때는 못 갔습니다. 한참 우리 편의점주들 투쟁할 때 그때 미팅 2번이나 했다니까요. 그래서 막 편의점주들 막 사진 찍고 난리 났었는데. 제가 사진 찍는 그러니까 그 편의점주들하고 그렇게 저녁을 먹고 정책 간다면 하는 시장은 없었잖아요, 그동안요. 사실
사실 예. 이제 예, 저희들은 대표님. 이제 예. 그때 중간에 저희들이 사실 편의점 협동조합을 또 예. 좀 했었습니다. 예. 이제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박원순 시장님이 또 협동조합 운동에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예. 네. 그리고 지금도 편의점 협동조합 준비하신 분들이 있던데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 한번 받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른 분들이고요. 예. 그분들 이제 하는 거를 저도 알고 있고 예. 또 이렇게 같이 하자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예. 저는 이제 그 일단은 방법론에서 약간 예, 좀 차이가 그러니까. 있어서 아니, 예, 일단은 그래서 CU 일을 하고 싶고 참석을 안 하시되 했습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예, 이렇게 예. 규합해서 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협동조합, 편의점 협동조합 생길 수도 있죠, 뭐. 예. 대표님, 인터넷 대표님, 그리고 실제로 중소상공인도 요즘 협동조합 조직으로 많이 만들죠? 예. 예. 어때요? 그게 중소상공인들의 우리 전망과 관련해서 가불투쟁 계속 열심히 하고 계속 더 많은 상인들이 회원으로 들어오는 거에 예. 그 협동조합도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에도 관심이 많이 이제 가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부평 지역에서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상인들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이 대박을 내는 시대는 이제 끝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1%의 대박을 위해서 모두 99%가 죽는 그런 자영업 시장에 대한 예. 좀 통찰이 있어야겠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개인 자영업자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전망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예. 조합의 형태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엮어서 이 조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예. 그 자영업 노동자의 형태를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된다.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그렇죠. 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도매업들이 있다 그러면 유통상인연합회 그런 데는 기복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업 구조를 만드는 거죠. 예. 그 조합 구조를. 예. 그래서 거기에 상인들이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예. 그래서 뭐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덜 먹고 예. 오래 먹을 수 있는 길. 네, 그런 네. 방법을 찾아서 좋죠. 그렇죠. 예. 한 오래 버티는 게 좋은 그렇죠. 거잖아요. 1%가 다 먹고 99%가 박살나는 게 아니라 예. 한 70%가 조합의 틀 속에서 월급쟁이처럼 예. 적당히 먹고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야, 예. 그러니까 아무튼 앞으로 한국 자본이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은 예, 재벌 대기업이 모두 헤쳐먹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건 다들 공감하시니까 끝까지 우리 가불투쟁, 중소상공인 살리기 투쟁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투쟁하고 그러면서 조직을 최대한 하고 예. 그러면서 협동조합 사회적 교과의 대안으로 고생하는 우리 원창민 대표님 이제 거의 마지막 네. 전국 편의점주들 국민들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어쨌든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단체와 그 정치권의 도움으로 이제 지금까지 왔지만 네. 조금 더 그 점주님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셔가지고 네. 이런 그 자기 목소리를 과감히 낼 수 있어야지 네. 진짜 그 상생이 되고 그런 그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편의점 연대 전편연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그러면 더 좋죠. 만드시고 예. 가맹사법도 좀 추가로 개정하고요. 예, 그 부분에도 이제 개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아까 그 우리 중도이직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CU가 어쨌든 또 대기업을 횡포 부리면 언제든지 저희랑 같이 함께 투쟁하고 같이 감시해야 됩니다. 인터넷 대표님도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팬들이 많아요. 이거 보다 보니까 뭐 진호 아빠라고 올라와가지고 진호 아빠는 내가 잘 아는 후배인데 이것을 듣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많이 들으세요. 진호 아빠 반가워요.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갑은 결코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거나 뭉치지 않으면 우리한테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렇죠. 자본은 인정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 상인 여러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조금 따먹고서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예. 앞으로 재벌과의 투쟁 그리고 재벌을 비호하는 세력과의 투쟁에 전부 나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같이 살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오. 중소자영업자들 같이 뭉치고 지역에 있는 공동체와 같이 뭉치고 그래서 국가의 주체로 살아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가불혁명, 경제민주혁명, 나이스. 자, 인사하시죠.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